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6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700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 큰 상승으로 시작해서 급락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또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전에 계속해서 힘을 받던 움직임과는 좀 다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급등주의 마지막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와 유사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는 NXT 거래가 포함되지 않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만 보이지만 다른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NXT 거래까지 포함했을 때는 43,000원까지 장초에 올라갔다가 빠르게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2,000원 가까이를 하락시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상승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도 꽤나 이제 높게 유지되었고 거래 대금이 1조 가까이가 될 만큼 상당히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이제 이전과 유사한 상황이죠. 한 7일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한 3천만 주, 4천만 주까지 나오면서 꽤나 괜찮았는데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공매도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전날 한 7일 정도는 공매도 거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지금 2배 이상 공매도 거래가 늘었다는 뜻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저렇게 이제 장초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활용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8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크게 계속 없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굉장히 낮고요. 공매도 잔고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와 대차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 소스는 무궁무진하다. 제가 계속 욕을 먹으면서 말씀드렸던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입니다. 제가 지금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재무제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차입금 4조이고 현금 3천억이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계약 못했습니다. 5월 7일 날 가서 계약 못하고 돌아와서 지금 26일입니다. 아직도 계약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과도하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미국이 원전 4배 한다는데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한들 내가 만들 수 있는 물건이 한정적이면 그 시장이 아무리 커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MR 20개까지 만드는 공장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만큼 실적이 막 2배, 3배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증권사에서는 이 의견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진행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함정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목표가를 34,000원을 잡았다가 며칠 만에 44,000원을 잡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멀티플을 높게 잡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높게 잡는 건데요. 결국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목표가를 낮게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목표가는 지금 올라가는 대로 높게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목표가를 잡는 데 있어서 나오는 소스들은 상당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원전을 매년 2개씩 수주하는 것으로 지금 실적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2025년 체코 원전 지금 수주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고요. 2026년에 대형 원전 2기를 어디서 갑자기 나올까요? 폴란드 원전은 아직까지도
퐁두누프 원전이 타당성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UAE 원전도 지금 이제 입찰을 한 지도 꽤 오래되었고요. UAE 원전도 바라카 원전 5에서 8호기 계속 검토하다가 아직까지 별 얘기 없습니다. 원래 작년 말까지 뭔가 소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5개월 지났습니다. 갑자기 이게 2026년에 뚝딱 소식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고요. 2027년에도 2개를 수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말 확실한 소스인가? 우리가 100% 믿을 만한 소스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원전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확실하게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4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명히 공매도 세력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지금 이제 오늘 윗꼬리가 달면서 공매도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MSCI 리밸런싱이 이제 5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제 힘을 받고 다음 주부터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지금은 이전의 이 상승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또 마이너스로 잡혔죠. 요즘은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를 하면서 계속 물량을 들어갔다 줄였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던 패턴과 좀 다르게 중간중간에 지금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가 왜 이렇게 열심히 팔까? 이게 10만원 갈 거, 20만원 갈 거면 이렇게까지 매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단기에 고점을 찍었다라는 신호가 나왔을까요? 계속 기관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위기감을 느끼거나 신호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만원, 20만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큰 상실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간 만큼 저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차잔고도 최근에 좀 조용하다가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차잔고도 2200만 주까지 다시 늘기 시작하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올라갈 때 이유 없었고 내려갈 때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올라가는 대로 소스 붙이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내려가는 대로 그거 소스 붙이면 그것 때문에 내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한번 최근에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가스공사를 왜 말씀드리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이없게도 떨어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급등할 때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이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소스가 될지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고 언제 한번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언급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 한수원이 이제 이르면 4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테밀린 악몽 재현을 막을까라는 소식인데요. 법원 판결에 이 6주에서 8주가 걸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또 4달 말이라고 하면 6월 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 법원 결정이 이제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프랑스가 결국에는 지금 주도권 경쟁을 하다가 2013년에 체코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 걸리는데요. 이 테멜린 악몽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10년 전에 이 프로젝트가 그런 무산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촉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가처분을 이제 없애버리면 그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EU가 집행위원회에서
외국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체코 원전은 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체코 국가에서 지금 돈을 대는 게 아니라 EU에서 돈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EU 구도가 어떻나요? 미국과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EU 내에서 이제 외국인 보조금 규정을 왜 붙였겠습니까? EU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분위기들이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불리합니다. 하필 트럼프가 EU의 또 영린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덤탱이로 지금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방산, 이 원전 산업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쉽게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고 6, 8주 뒤에도 만약이라도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또 EU 집행위원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테멜린 원전 수주 실패의 악몽이 떠오른다. 당시 체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러시아 로사톰, 그 다음에 프랑스 아레바 등과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프랑스 아레바가 입찰 요건 미달로 실격이 되었는데 법원 입찰 과정에 이의를 제기를 했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는 전력 구매 가격 보장 거부와 정치적 부담, 소송 리스크를 이유로 2014년 총 20조 규모의 테멜린 3, 4호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 EDF가 하는 짓이 똑같죠. 계속 이제 소송을 장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코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손실 발생하면 프랑스 EDF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도 지금 끔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끝까지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에서도 뭔가 지금 이제 기존 원전 허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계약 지연이 됐을 때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 원전 허가를 연장해서 수명 연장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안을 지금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불리하게 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체코 총선이 다가오고 총선 이제 새로운 이 야당에서도 한수원과 계약은 한다라고 했지만 이 프랑스 EDF와 EU 집행위원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오히려 또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를 와서 원전 세일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가지고 프랑스의 이 원전 협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계속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공백이죠. 베트남 원전 첫 번째 호기도 지금 러시아로 간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호기도 일본과 상당히 이제 협력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국, 한국과도 협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분위기가 사실상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도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고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엮여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지금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게 AI에 대한 트럼프 언급, 그죠? 원전에 대한 내배 건설을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한 테마에 불과하다. 내배 건설은 결국은 2050년까지 진행하는 거고 지금 당장 뭐 몇 개를 착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물량을 몰아준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두산 에너빌리티 언급 안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마치 다 물량이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단 한 번도 미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계속 이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국부펀드 만든다 그러고 저는 일본의 그런 원자로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일본이 원전에 대한 부활을 외친 만큼 그 일본의 원자로 기술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유리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고 EDF가 딴지 걸고 그리고 국내 이 상황이 좀 이상해지면서 뭔가 계속 주도권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분기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상당히 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 급등하는 주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최고점에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못 드려서 좀 일찍 매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폭은 저는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그 적정가를 찾아서 또 횡보를 할 거고요. 그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또 한 번 도전이 올 겁니다. 무슨 도전이냐? 앞으로에 대한 큰 산업에 직면했을 때 캐파를 늘리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게 어게인 2021년, 2022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 이후에 그 흐름을 그대로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어떤 흐름이 보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 똑똑한 개인 투자자라면 그냥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게 지금 고점의 물량을 털어버리고 나오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막연한 장기 투자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